안녕하세요. 스타일리그 임광목 대표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오후 3시 44분 장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 장중 내내 그 반등의 흐름이 나왔는데요. 역시 그 반등이 꾸준하게 그 시도가 되는 거는 그만큼 뒤로 밀릴 공간도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장중의 반등세가 뻗어나가는 형태의 뒷심까지 발휘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시장의 모습을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공개적으로 그날 종가에 매수했었으면 괜찮겠다라고 추천드린 종목이 있죠. 그 종목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흐름을 보셨겠지만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역시 그 종목 역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상승 쪽으로 한 단계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오늘 장중 내내 계속해서 반등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또 목표가에 진입이 되면 제가 팔로우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청년들 MZ 세대들 경제 교육 또는 멘토링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경제 특강도 자주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경제 특강을 나갈 때는 저는 단발성으로 1시간이나 뭐 이렇게 2시간 이렇게 가는 프로그램은 안 한다고 하고, 한 10시간 이상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진행하는 형태만 나가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한 10개 정도의 강좌를 기획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강좌들 중에서는 반드시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꼭 1시간이나 2시간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전쟁과 증시 그리고 에티말러지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전쟁과 증시 그리고 에티말러지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역시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를 특강에서도 다루는 이유가 그만큼 증시하고 연관이 크다. 경제 특강인데도 경제하고 연관이 크다 이런 부분하고,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장 민감한 국가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를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전쟁이나 지정학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반드시 넣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오늘 좀 겹쳐지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도 전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크게 구분을 해서 보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리고 중동 하마스, 중동 헤즈볼라, 중동 이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 전쟁 국면은 아니지만 가끔씩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중국과 대만 해협 문제, 그리고 역시 우리 한국과 북한 이렇게 4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겠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가스, 곡물, 물류, 이런 부분들이 물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체인을 가지고 있죠. 가스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 러시아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스의 말하자면 에너지 가격의 상승 원인이 될 수가 있었고, 그다음 곡물, 우크라이나에서는 곡물 국가니까요. 곡물 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쟁 때문에 물류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 가스, 곡물 이런 걸로 인해서 물가 문제에 그때 휘발성을 가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8%대 물가 상승률이 미국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한동안 물가를 잡기 위한 긴축의 그런 강도를 강화시켰던 그런 글로벌 경제 동조화 현상이 벌어졌던 그런 시기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발생했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동은 이번에 신야른가 2인자 하마스의 2인자가 또 제거가 됐다. 이래서 지금 일단은 유가가 좀 안정 70달러 초반 또는 70달러
이하로 그 안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중동은 항상 그 유가하고 관련된 또는 그 유조선의 그 어 제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해운 쪽하고 관련되는 그런 형태로 해서 경제에 민감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개별적인 지역권에서의 그 어떤 전쟁 국면이었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국가가 어쨌든 그 선진국은 아니지만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가 그 좀 그 이 중동에 이란하고 손잡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하고 손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전쟁에 있어서 국지전이 아닌 그 세계전으로 확전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위험을 그 내포하고 있는 그런 그 주도 세력으로서 러시아를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서 그 북한 얼마 전에 그 북한 그 푸틴하고 그 김정은도 만났었고 또 이란 대통령하고 그 푸틴하고도 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의 긴장감이 좀 그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지금 그 북한 파병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북한이 말하자면은 러시아를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 파병을 두고 제3차 세계 대전을 벌써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국면. 그리고 이제 오늘도 증시에 있어서도 역시 그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증시들 말하자면은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풍산 같은 그런 방산주들이 초강세를 보이는 그런 그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그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우크라이나나 중동은 그 전 세계적인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북한 파병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고조시킬 것인가 이런 관점이 더 사실은 그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북한이 파병을 하니까 오늘 뭐 한국에서도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한국에 있는 주한 러시아 대사관에 그 초치라고 하죠. 그 대사를 오라고 해서 또 항의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그 이제 어떤 국정원의 정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이제 그 파병이 어느 수준의 파병이냐, 후방의 어떤 지지만을 위한 그 파병이냐, 아니면은 정말 그 최전선에서 그 전쟁에 가담하는 파병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민하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북한의 그 인력, 그 군사 인력 그리고 북한 그 군인들은 키가 작다고 하잖아요. 잘 그 영양 그 섭생 같은 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이 인력들이 러시아로 빠져나가게 되면 한국에 그만큼 그 분산되는 게 아닐까요? 그 한국의 그 우리 그쪽 그 DMZ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분산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그 오히려 우리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을 한다는 얘기는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어떤 그 동맹 관계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동맹 관계인 그 미국이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관찰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긴장감은 고조가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한국의 전쟁 가능성은 오히려 더 약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관점.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북한 파병이라는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긴 하지만 왜냐면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 상식적으로 또는 그 어떤 전쟁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그
긴장 관계가 높아지지만 그 전쟁 가능성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도 사실은 그 파병을 많이 했었잖아요. 베트남에도 파병을 했었었고, 그리고 저 중동 그쪽에도 그 지원군으로 파병을 된 적이 있었었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경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라도 러시아의 그 워낙 러시아의 외화벌이가 가능한 그런 파병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 북한에서 이렇게 어떤 자국의 이제 자국의 어떤 그 정치의 일환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그 한국에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맞나, 이거에 대해서도 좀 저는 좀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우리나라도 파병을 했던 국가로서 그것을 무조건 비판만 할 수 있는 건가,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로 한국의 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수순이라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에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파병을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만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그 세계 시스템 붕괴를 우려하게 되지만, 대만하고 만약에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주변국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 말하자면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던 일본이 그 경제 부흥이 가능했던 거는 한국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그 베트남 전쟁 이런 것들의 수혜를 봤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역시 베트남 전쟁에 그 파병을 함으로써 경제적인 수혜를 봤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물론 이제 무기 이런 산업이 더 수혜를 보겠지만, 그런 측면만 본다라고 하면 경제적인 효과만 놓고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국의 경제적인 효과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대만하고 중국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 전쟁을 바라볼 때 이게 국지전이냐, 그 전 세계적인 그 확전 가능성이 있는 전쟁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그 경제에서 그 분석을 할 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그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살펴보는 경제적인 시각은 그렇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우리가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엔도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 같이 공멸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이 그 한동안 어떻게 그 전 세계적인 그 이슈에서 이슈로서 부상하지가 않았었지요. 오히려 그 경제 전쟁이라는 말, 또는 뭐 칩 전쟁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더, 무역 전쟁이라는 말, 이런 그 키워드들이 더 그 중요한 이슈로서 부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의 레트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해서 중동, 이렇게 또 그 북한, 대만까지 이 그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의 분위기가 세계에서 이 4개나 되는 곳에서 어떤 그 지정학적인 그런 잠재 리스크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그 세계 공조. 왜냐하면 과거에 물론 저기 알렉산더가 저기 거의 인도까지 단기에 이렇게 저기 정복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원전에. 그런데 그때는 그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가 되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이런 경제적인 효과들이 있었어요. 그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징기스칸의 그런 그 정복도 자국민에게 사냥터를 넓혀준다라는 그런 경제 효과. 그리고 이제 과거의 전쟁들을 통해서는 그 전리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의 경제 효과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공조하면서 경제의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갑자기 레트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좀 무력 부딪힘으로 가고 있는 이 국면이 조금
어떤 그 세계적인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역시 우려감,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는 역시 그 어떤 인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평화주의를 표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단지 그 경제의 효과, 한 국가의 경제 효과 측면 또는 증시, 주가에 반영하는 측면만 놓고 봤을 때에는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더 맞지 않겠냐,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제목을 전쟁과 증시 그리고 에티말러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에티말러지가 뭐지 하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에티말러지 한국말로 하면은 그 어원이라는 뜻인데요. 그 여러분들 전쟁하면 일단 역시 그 두 단어, 전쟁이 워니까 워리어 전사라고 하죠. 워리어, 이고 전사. 그 뭐 게임 같은 거 보면 전사라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R이 한 번만 들어가나요? 제가 좀 갑자기 헷갈리네요. 두 번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하고 하면 그 군인 할 때 솔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솔저. 솔저. 이거는 그냥 그 군인. 자, 이렇게 되는데, 또는 이 솔저를 용병이라고도 해요. 용병. 자, 근데 제가 재미있는 어원을 하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전쟁 관련해서 에티말러지. 자, 이 두 개의 그 군인을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 이 솔저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드 아웃이라는 단어 아시죠? 솔드 아웃. 완판. 솔드 완판, 매진 이럴 때 쓰는 그 솔드. 여기에다가 여기 전사처럼 IOR, IER 이런 게 붙으면은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니까, 자, 솔드는 다 팔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저 하면 군인이란 뜻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왜 용병이라고 하냐면은 팔려진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사는 그 전쟁에서 전투에 참여한 그런 측면의 워리어라고 하고, 이 솔저는 팔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스위스라는 나라가 굉장히 가난하게 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그 전쟁의 그 나라에 그 팔려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돈을 벌다 보니까, 형제가 서로 한 나라는 오스트리아로 팔려가고, 한 형제는 오스트리아로 팔려가고, 동생은 뭐 독일로 팔려가가지고 형하고 동생이 싸우게 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솔저라는 것이 이렇게 솔드에서 왔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팔려갔다라는 그런 개념, 팔려가서 돈을 받으면서 군인에 참전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에서 또 우리나라가 그 베트남에 파병했던 것들은 이 워리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솔저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어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전쟁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원을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어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어요. 이 어원에 따라서 이렇게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것처럼, 그 주식 종목명들도요. 아이고, 역시 제가 영어를 치는 날은 이렇게 그 종목명도 잘 보시면은, 그 회사 이름을 보면은 이 회사가 어떤 그 목표를 겨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목표를 겨냥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이 업계에서 1위를 하려고 하는 목표를 겨냥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기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그냥 정체가 모호하게 묻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종목들의 이름을 보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전쟁 관련된 에티말러지로서 워리어하고 솔저도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처럼, 주식에 있어서 종목명도 그런 숨겨진 암시 같은 것이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종목명들도 여러분들 그 재미있게 종목명들도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무슨 뜻으로 이런 종목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습관도 주식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요, 시장 주변에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요,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내일 또 주식시장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